한국 여권으로 입국은 안 됩니다. 다시 돌아가셔야 합니다. 여기 한국 여권을 들고 태국을 가려는 여성이 있습니다. 입국 심사대의 직원들은 그녀의 한국 여권을 확인하고 태국에 들어올 수 없다면서 한국인 여성에게 화를 내고 있는데요. 한국의 여권 파워가 세계에서 2위나 될 정도로 막강한데 그녀에게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인이 된 칠레 출신의 바스쿠냔이라고 합니다. 칠레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성인이 되어 한국인으로 살게 되었는데 지금은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무척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사업을 하셨고 일반적인 회사원이나 농부나 어부보다는 수입이 좋으셨기 때문에 칠레에서도 또래 친구보다 잘 사는 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사업을 하시면서 수출과 수입도 하셨는데 그 덕에 아버지를 따라서 저도 세계 이곳저곳을 가볼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가본 나라가 중국이었고 아버지가 중국에서 가져오시는 새로운 물건들을 보면서 중국에 대한 로망 같은 것이 있던 때가 있었죠. 실제로 칠레와 중국은 경제적으로 교류가 많은 편이며 칠레의 무역에서 중국의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중국이 가장 중요한 나라라고 하셨는데요. 아버지는 중국의 와인 등을 많이 파셨고 칠레산 와인의 우수함을 세계에 알리고 싶다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다녀오시는 날이면 늘 아버지는 술을 드시고 속상해 하셨습니다. 중국인들은 칠레 출신인 아버지를 늘 무시했고 칠레 사람인 아버지를 다른 나라 사람과 대놓고 차별을 했다고 했거든요. 저는 당시에 초등학생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속상한 일인지 알지 못했고 단지 중국이 잘 사는 나라이고 굉장한 선진국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어가면서 칠레인을 무시하는 중국인들이 괜히 싫어지더라고요. 아버지는 중국인과의 회식 자리에서 중국인이 시키는 대로 무릎을 꿇고 술을 따르기도 하셨고 중국인이 술과 안주 이것저것을 넣은 양동이를 들고 전부 마시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했다고 했거든요. 돈 버는 일이 힘들다고는 들었지만 그런 수모를 당하면서 돈을 버는 아버지가 괜히 안타깝게 느껴지고 죄송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저의 학비를 위해서 돈을 버시는 것이고 가족들에게 맛있는 식사를 해주시기 위해서 갖은 고초를 견디시는 것이니 마음이 아팠죠. 물론 그런 아버지 덕분에 칠레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긴 하지만 그 고생을 해서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저 중국인보다는 높은 사람이 되긴 힘들어 보였습니다. 중국인들은 자신들을 마치 전 세계에 살아있는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며 중국 없이는 세계가 없다는 이상한 사상을 가졌는데 실제로 그들이 부자가 되어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을 괴롭히니 너무 속상하고 답답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느 날 한국에 다녀오시고는 갑자기 한국에 대해 엄청난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한국인들은 모두 친절하고 중국인과는 완전 딴판이라면서요. 그러면서 저에게 한국의 여행을 꼭 가보라며 용돈을 주시더라고요. 아마 한국에 다녀오면 저의 인생이 바뀔지도 모르고 한국과 같은 나라는 전 세계에 없을 엄청난 나라라고 하시면서요. 세계를 그렇게 많이 다니셨던 아버지가 저런 반응을 보인 적은 살면서 처음이라서 도대체 어떻게 호응을 해야 할지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대해 굉장한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한국에 대해서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셨는지 여러 정보들을 섞으며 말씀하셨죠. 바스쿠냔, 한국이라는 나라는 1962년에 칠레랑 수교를 맺었는데 당시 칠레의 독재자 대통령 피노체트가 한국을 너무 좋아해서 한국의 도로교통 규정과 신호등 체계 등을 전부 따라하는 바람에 한국에 가면 칠레랑 도로가 거의 비슷하더라. 피노체트가 한국의 대통령 박정희를 존경해서 한국을 형제의 나라라고 불렀고 1973년에는 한국 최초로 무비자 혜택까지 줬다고 해. 내가 왜 한국을 진작 안 가봤을까? 저도 찾아보니 실제로 칠레는
한국의 경제 개발을 따라하려 노력한 적이 있더라고요. 한국의 경제 개발은 굉장히 빠른 속도와 체계적인 방법으로 이뤄졌고, 지금은 인구수 대비 전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 기술력을 갖춘 나라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계속 저에게 한국 여행을 권유하셨고, 저도 거절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부랴부랴 한국 여행을 준비했죠. 원래 친구인 갈베스와 가려고 했는데 한국 여행의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바람에 저 혼자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의 부모님 같은 경우는 여자 혼자 여행 가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저희 집은 다른 집과 완전히 달랐는데요. 아버지는 한국에 가면 여자 혼자서 길을 돌아다녀도 안전하고 칠레의 어린이가 혼자서 한국에 가도 문제가 없을 거라면서 한국을 완전히 신뢰하고 계시더라고요. 칠레는 여자나 어린이 혼자 돌아다니기에 너무나 위험하고 당연히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한국에 대해서 저렇게 말씀하시니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면서 한국을 너무 신뢰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도 되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여자치고 덩치가 작은 편이 아니고 어릴 적부터 운동을 했기 때문에 다부진 체격을 지녀서 그리 위험할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시는 편이라서 걱정을 하시면서도 아버지를 믿고 보낸다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도착한 한국은 정말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삐까뻔쩍하고 높은 빌딩 숲이 우거져 있었으니까요. 자동차도 오래된 차가 전혀 보이지 않았고 사람들의 행색도 전부 새 옷을 깨끗하게 다려 입고 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누구에게서도 냄새가 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칠레에서 스페인어만을 사용했지만 세계 여행을 나름 자주 다니는 편이라 간단한 영어 회화는 배워두었는데 한국에서 그것이 과연 사용 가능할까는 의문이었는데요. 역시 아버지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한국인들은 전부 영어 회화가 수준급이었고 저보다도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혼자 호텔을 잡고 서울을 구경했는데 살면서 본 도시 중에서 가장 크고 웅장한 도시였고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조화로운 느낌이라서 굉장히 황홀하다는 기분이 들었죠. 그런데 제가 한국에서 만난 것은 그런 풍경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인 수호 씨를 만났기 때문이죠. 저는 한국의 대학가에 가서 혼자 맥주를 마시기 위해서 술집에 들어갔고 마침 혼자 술을 마시던 수호 씨를 만나게 되었거든요. 다행히 영어가 굉장히 잘 통했고 그날 이후에도 연락을 주고받으며 관계를 이어갔는데 살면서 이렇게 잘 통하는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좋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얼마간의 열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저는 한국에 와서 한국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한국 여행을 권유한 아버지 덕분에 한국인이 되었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한국인보다 사랑할 정도로 좋아하고 아끼고 있습니다. 칠레에 가기 위해 한국 여권을 만들던 날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한국 여권을 처음 받아들어서 열어보았을 때 저도 드디어 선진 시민이 되었다는 생각에 빠지면서 무척이나 스스로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느껴졌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제가 출세했다고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글썽거리실 정도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으면서도 가장 대우받는 나라의 여권을 가졌다는 것은 일반적인 나라의 사람으로는 꿈만 같은 일이거든요. 수호 씨는 왜 그런 것을 가지고 눈물까지 보이냐고 저를 진정시키기도 했는데 저에게는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었죠. 수호 씨는 저와 만나는 동안 취업을 했고 한국의 중견기업에 다니면서 꽤나 많은 돈을 벌고 있는데 칠레에 계시는 저의 부모님께도 좋은 선물을 해드리는 등 한국의 효도가 어떤 것인지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칠레의 젊은이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효도라며 저희 부모님도 무척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 또한 수호 씨가 저희 부모님을 챙겨주는 만큼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시댁에 가면 반드시 한국식 예법으로 절을 드리고 식사를 차리고 설거지까지 직접 도맡아서 하고 있죠.
시부모님이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셔도 저를 챙겨주는 수호 씨를 생각한다면 이런 것은 일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당연히 제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시부모님이 없었다면 수호 씨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 더욱 각별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자식을 갖기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이가 생기기 전에 해외 이곳저곳을 여행 다니기로 결심했고 일본과 중국은 물론이고 미국과 캐나다에 다녀왔죠. 어린 시절 그렇게 싫어진 중국은 역시나 실제로 가보니 형편없었고 한국이 너무 그리울 정도여서 차라리 제주도를 다녀오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수호 씨는 일부러 저의 나쁜 기억을 씻기 위해 중국을 가보자며 제안한 것인데 저는 오히려 더 좋지 못한 기억만을 가져왔죠. 중국에서 화장실에 두고 온 지갑을 잃어버린 것도 모자라서 제가 가장 아끼는 모자까지 잃어버리고 말았거든요. 어떤 중국의 산에 올라서 사진을 찍기 위해 잠시 모자를 벗어서 옆에 두었는데 중국 여성이 그걸 훔쳐서 달아가는 것을 눈앞에서 목격했죠. 정말 상식이 통하지 않는 곳이라는 것을 여실히 느꼈고 이런 나라에게 수출 수입을 하신 아버지가 존경스러울 지경이었습니다. 중국에 다녀오니 한국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죠. 그리고 일본이나 캐나다, 미국 또한 한국보다 불편했으며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한국만한 나라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멋진 풍경이나 보기 좋은 관광지가 나라마다 다르긴 하지만 저에게 가장 편한 곳은 한국이었으며 첫 방문 때에 가장 큰 감동을 주었던 나라가 한국이었으니까요. 수호 씨는 그래도 휴양지는 다를 거라면서 태국을 가자고 말을 했고 저도 태국은 가보지 않은 나라였기에 새로운 추억을 쌓기 위해 가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꽤나 큰 문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제가 한국 여권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엄청난 시련을 겪어야 했거든요. 입국 심사대에서 일을 하는 30대로 보이는 여직원이 저의 얼굴을 보자마자 한국인이 맞냐고 물었고 제가 맞다고 답을 해도 한국인은 이렇게 생기지 않았다며 의심을 했거든요. 어떻게 한국인이 되었는지 묻는 것도 같았는데 영어 발음이 영 신통치가 않아서 잘 들리지 않더라고요. 일단 저는 따로 불러져서 나와 있었고 오른손과 왼손가락 10개 모두를 지문 인식을 했고 얼굴 인식을 하면서 철저하게 신원을 검사했죠. 그런데 갑자기 제가 입국이 되지 않는다며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이 아니겠어요. 수호 씨는 영문도 모른 채 항의를 했지만 그들은 막무가내로 저를 막아 세우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알고 보니 여권에 약간의 얼룩이 묻었기 때문에 입국이 어렵다는 것이었고 수호 씨가 번역기를 사용해가면서 태국어로 대화를 한 끝에 간신히 입국 허가가 날 수 있었습니다. 왜 태국에 왔으며 며칠을 머물다가 갈 거냐, 수호 씨와 제가 어떤 관계인지 등을 마구 물어보았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의 여권 파워가 세계 2위라고 할 정도로 막강한데 갑자기 중국인이 칠레를 무시하는 것과 같은 기분이 들어서 정말 불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호 씨는 한국 여권을 위조하는 중국인 등의 외국인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면서 저를 달래며 참으라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아시아에서는 유독 태국과 베트남의 입국 심사가 까다롭다고 하며 한국인에게도 예외는 없다고 하던데 과연 칠레 사람이었다면 어떤 수모를 겪었을까 하는 생각에 밝은 표정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실제로 방콕을 구경하면서도 계속 한국이 그리웠고 서울의 경복궁과 강릉의 경포대가 눈에 아른거렸습니다. 사실 태국의 새로운 풍경이 신기하기는 했어도 한국에서 느끼는 정감 있는 모습들과 고층 빌딩과 최첨단 도시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방콕에서 치앙라이라는 태국의 최북단에 가서도 마찬가지였죠. 기껏 여행을 준비해준 수호 씨에게는 한국이 더 좋다고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저는 태국에서 들리는 반가운 한국어의 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바로 한국의 노래가 여기저기서 들리는 것이었고 실제로 한국의 가수들까지 태국에 와서 콘서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잠시 구경을 하다가 주변을 둘러보니 온통 한글 천지였고 한국 음식점들도 많더라고요.
수호 씨가 한국인이라고 하니 주변에 태국인이 몰려들 정도였습니다. 한국인들은 모두 잘생겼고 예쁘다고 하면서 함께 사진을 찍자고 하는 태국인도 있었고 친해지고 싶다며 SNS를 알려달라는 사람도 있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심지어 수호 씨와 같이 다니는 저에게도 한국인이냐고 물으면서 한국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보는데 간단하게 알려주기도 했죠. 마치 저희는 연예인과 같은 대우를 받고 있었고 쫓아다니며 귀찮게 하는 태국인들 때문에 여행조차 제대로 못할 정도였거든요. 이때 정말 한국인이 된 것이 너무 자랑스러웠고 다른 나라를 가서도 한국인임을 꼭 말하고 싶을 정도로 입이 근질거렸습니다. 한국인은 대우가 다르다는 것이 느껴졌고 세계 모든 사람들은 한국을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요. 태국 공항에서의 경험은 조금 안타까웠지만 그만큼 한국인을 사칭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기로 했죠. 한국은 제 인생을 바꾸어준 나라이고 저를 비롯해서 저희 가족들의 삶까지 모두 이롭게 해준 정말 고맙고 감사한 나라입니다. 중국군 15억 명이 나뭇가지만 들어도 한국 이긴다니까요. 여기 중국의 군사력에 대해 호언장담하고 있는 중국 대학생이 있습니다. 교수는 황당한 표정으로 학생을 지켜보고 있고 한국군의 놀라운 전투력을 말하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강의실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마첼이라고 합니다. 저의 아버지께서는 독일의 군수산업에서 종사하고 계셨고 어린 시절부터 저에게 군사나 전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죠. 다른 친구들은 인형을 껴안고 놀 적에도 저는 아버지 때문에 장난감 총이나 헬멧을 들고 뛰어다녔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며 말가닥처럼 뭐하는 짓이냐고 뭐라 하셨지만 저는 토끼 인형이나 곰돌이 인형보다 총이나 하이바가 더 좋은 걸 어떡하겠어요. 또래 친구들의 곰돌이 인형 머리에 헬멧을 씌워주거나 토끼 인형 얼굴에 위장 크림을 발라주는 바람에 친구들을 울리고 다니는 그야말로 사고뭉치 여자아이였어요. 동네에서는 이미 말썽꾸러기로 소문이 자자했고 커서는 뭐가 될지 궁금하다는 어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운이 좋게도 군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결국 대학교의 군사학과로 입학하게 되어 군사 전문가가 되는 것을 꿈으로 삼게 되었죠. 아버지께서는 10아들 안 부럽게 잘 커서 기쁘다고 하셨고 어머니께서는 저러다 시집이나 갈까 모른다며 정말 한숨만 내쉬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버지는 저와 함께 실탄 사격을 하는 것을 즐기시고 하나밖에 없는 자식과 사격을 하는 기쁨이 크다시며 다음에는 함께 사냥까지 가자고 하실 정도입니다. 어쨌든 저는 대학교에서 군사학 수업을 들으면서 이런저런 세계의 군사 지식들을 많이 습득하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야 말았죠. 독일과 한국의 전차나 군사력을 비교하는 강의였는데 교수님은 한사코 독일이 한국군에 비해 많이 뒤떨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독일인으로서 자부심이 있고 독일의 전차가 당연히 세계적인 것이 자명한데도 교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했어요. 교수님은 미국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독일의 물정을 잘 모르기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였으니까요. 독일은 과거 서독의 엄청난 기술 발전을 통해 세계 1위 수준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었고 동독과의 통일로 주춤하는 듯 보였지만 이내 다시 세계적인 경제대국이 된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죠. 특히 독일은 세계인의 관심을 한몸에 받을 정도로 위대하고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상수시 궁전이나 홀로코스트 추모 공간 등은 정말 독일이 얼마나 우수한 역사를 지녔는지 알려주는 곳이죠. 독일의 조선업이나 자동차 또한 세계인의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독일은 정말 한국 등의 개발도상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강한 나라로 자리매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 강의실에서 들었던 내용은 분명 이상했어요. 교수님은 한국의 군사력, 역사, 문화 등 모든 것을 칭찬했고 독일은 세계에서 도태되어 가고 있다는 말을 했거든요. 강의가 끝나는 바람에 질문을 하지 못했지만 이번 강의 때에는 제가 많은 준비를 해서 질문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강의 날이 되었고 강의실은 여전히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고 교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보다 용감한 학생이 있다니 다행이다 싶었죠.
교수님, 그렇다면 한국군이 그렇게 대단하다면 왜 한국은 독일처럼 전 세계적으로 군사 강국으로 인정받지 못하나요? 교수님은 잠시 학생을 바라보며 미소를 짓더니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한국군은 규모 면에서 중국이나 미국에 비할 수는 없지만 전투 효율성과 기술력, 그리고 병사들의 사기 면에서 매우 뛰어난 군대입니다. 특히 6.25 전쟁 이후 한국은 짧은 시간 안에 강력한 자주국방력을 구축했죠. 게다가 한국의 방위산업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K 전차는 독일의 레오파르트 2와 비교될 만큼 성능이 우수하며 수출 실적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죠. 강의실 뒤쪽에서 또 다른 학생이 말을 보탰습니다. 맞아요. 최근에 폴란드가 한국의 전차와 자주포를 대량으로 구매했다는 소식도 있었죠. 독일도 폴란드와 가까운 나라인데 왜 독일산 전차를 사지 않고 한국산을 선택했을까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폴란드의 선택은 단순히 비용 때문만은 아닙니다. K 전차는 혹독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유지 비용 면에서도 효율적이에요. 또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데서 끝나지 않고 폴란드와의 기술 협력을 통해 공동 생산을 추진하는 등 유연한 전략을 취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무기를 구매하는 것 이상으로 군사적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도모하는 방식이죠. 그러자 앞서 중국군에 대해 호언장담하던 중국 유학생이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아무리 한국군이 기술적으로 우수하다고 해도 중국군의 병력이 워낙 많습니다. 15억 인구가 다 병사가 될 수 있다면 그런 숫자로도 상대가 안 될까요? 교수님은 살짝 미간을 찌푸리며 답했습니다. 병력의 숫자만으로 전쟁을 판단하던 시대는 이미 오래전에 지났습니다. 현대 전쟁은 기술과 전략, 그리고 정보력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많은 병사들이 나뭇가지를 들고 싸운다고 해서 승리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죠. 한국군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네트워크 중심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런 점에서 단순한 병력 숫자는 의미가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강의실은 순간 조용해졌고 교수님의 말이 끝난 후 학생들은 각자 자신만의 생각에 잠긴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분위기는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독일, 중국, 그리고 한국 군사력에 대한 열띤 토론이 강의실 전체로 번져나갔고 교수님은 한 발 물러서서 학생들의 대화를 지켜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의실의 열띤 토론이 잠시 멈추자 교수님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독일의 산업과 기술력은 과거에 비해 상당히 위축된 상태입니다. 한때 세계 최고의 자동차 산업을 자랑했던 독일이지만 현재는 중국의 의존도가 크게 높아졌고 기술의 혁신 속도도 뒤처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가운데 교수님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BMW, 벤츠, 아우디 같은 독일의 대표적인 자동차 브랜드는 여전히 강력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생산 과정과 부품 조달의 상당 부분이 이미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와 같은 미래형 자동차 시장에서는 중국이 훨씬 앞서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대규모 자본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전기차 배터리와 같은 핵심 기술에서 독일을 추월했죠. 독일 기업들은 여전히 품질에 강점이 있지만 시장 점유율과 가격 경쟁력에서 뒤처지기 시작했습니다. 강의실 뒤쪽에서 한 독일 학생이 손을 들며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독일은 여전히 강력한 제조업 기반을 가지고 있고 기술력으로 세계를 선도해 왔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야에서 독일이 세계를 이끌고 있지 않나요? 교수님은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물론 독일은 여전히 제조업 강국이지만 그 입지가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독일의 기술이 세계 최고라는 말이 당연하게 여겨졌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반도체, 인공지능, 오지통신 기술 같은 첨단 산업에서는 독일이 이미 한국, 미국, 심지어 중국에도 뒤처지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분야는 독일이 아예 발을 제대로 들이지 못했고 이로 인해 자동차 산업에서도 점차 주도권을 잃고 있죠. 중국 유학생이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중국은 잘하고 있잖아요. 독일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교수님은 잠시 미소를 띠며 말을 돌렸습니다. 중국은 경제적으로 강력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문제는 그런 경제적 성장이 지속 가능하냐는 점입니다. 중국은 중앙 집중적인 체제를 유지하면서
빠른 성과를 내는 데는 능하지만 지속 가능한 혁신 환경을 구축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독일은 아직도 기술력과 혁신의 전통을 가지고 있지만 시대 변화에 더 빠르게 적응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말에 강의실은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독일 학생들은 물론이고 다른 나라의 학생들조차 자신들의 나라가 세계 경제와 기술 경쟁에서 어디쯤 위치해 있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강의실 창밖으로는 독일 특유의 잿빛 하늘이 드리워져 있었고 교수님의 마지막 말이 마치 경고처럼 강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독일은 여전히 강국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영광에만 의지하다가는 결국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이든 중국이든 새로운 강자들이 이미 빠르게 우리를 따라잡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때입니다. 독일은 더 이상 세계 1위를 당연히 여길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중국 유학생은 교수님의 말을 듣고 입가에 흐뭇한 미소를 띠며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저는 독일이 여전히 강국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조금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독일은 이미 중국보다 훨씬 뒤처진 나라입니다. 저희 중국은 경제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독일을 넘어서고 있고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학생들의 시선이 모두 그에게로 쏠렸습니다. 중국 학생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첫 번째로 독일의 제조업 의존도를 보세요. 독일은 아직도 제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지만 세계 경제는 이미 서비스와 디지털 기술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시장을 보유하고 있고 알리바바와 같은 기업들은 독일의 어떤 기술 기업보다도 앞서 있습니다. 중국의 디지털 결제 시스템은 이미 독일에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수준이죠. 독일 사람들은 여전히 현금을 많이 사용하지만 중국에서는 모바일 결제가 생활의 기본입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학생들 중 몇 명이 끄덕이는 것을 확인한 뒤 두 번째 사례를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인공지능 AI 기술입니다. 중국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독일을 훨씬 앞질렀습니다. 저희는 AI 연구와 개발에 엄청난 자금을 투자하고 있고 그 결과 세계 최고의 AI 시스템과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AI 스타트업들은 독일 기업들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바이두와 같은 기업들은 독일의 전통적인 기업들보다 더 혁신적입니다. 중국 학생은 계속해서 독일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일의 자동차 산업은 더 이상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테슬라와 같은 미국 기업도 독일을 위협하고 있지만 중국의 BYD 같은 전기차 제조사들은 이미 전 세계 시장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독일 자동차 회사들도 중국에서 부품을 조달하고 공장을 운영하며 중국 시장에 의존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독일은 이제 중국보다 훨씬 뒤처진 나라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강의실은 다시금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학생들은 분노와 당혹스러움이 섞인 표정을 짓고 있었고 다른 나라 학생들은 중국 학생의 발언에 충격을 받은 듯 보였습니다. 교수님은 학생들을 조용히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좋은 지적이지만 모든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중국이 경제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놀라운 성과를 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발전 수준을 단지 몇 가지 산업의 성과로만 평가하는 것은 너무 협소한 시각입니다. 독일이 가진 강점, 예를 들어 법치, 사회적 안정성, 교육의 질, 그리고 장기적인 혁신 능력은 여전히 세계에서 손꼽힙니다. 반면 중국은 이런 면에서 더 많은 과제를 안고 있죠. 중국 학생은 반박할 듯 입을 열었지만 교수님은 손을 들어 제지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로 비교하면서 우열을 가리려는 것이 아니라 각 국가가 서로의 강점과 약점을 어떻게 보완하며 협력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것입니다. 강의실의 분위기가 가라앉기도 전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중국 학생이 자국의 우월성을 자랑하며 독일을 깎아내리는 모습을 보니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손을 번쩍 들고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잠시만요. 그렇게 자랑스러운 기술력과 성과들이 도대체 어떻게 나온 건지 한번 따져봅시다. 중국이 자랑하는 많은 기술들이 사실 독일이나 한국 그리고 서방 국가들의 기술을 몰래 가져가서 베낀 것 아닌가요? 제 말을 들은 중국 학생은 순간 당황한 듯 보였지만 이내 흥미롭다는 표정을 지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강의실은 순간 숨죽인 듯 조용해졌고 저는 그 침묵을 틈타 말을 이어갔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반도체 기술은 어떻게 발전했나요?
과거에 중국은 서방 국가들로부터 기술을 전수받았고 심지어 산업 스파이 행위를 통해 기술을 훔쳤다는 의혹이 여러 차례 제기됐습니다. 독일과 한국의 기업들이 수십 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단순히 베끼고 모방해 발전시킨 것이 중국 기술력의 뿌리 아닙니까? 중국 학생은 얼굴을 찡그리며 반박하려 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독일이나 한국이 자랑하던 자동차 기술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기업들이 서방의 자동차 회사들과 합작 회사를 세운 뒤 기술을 배워가더니 이제는 우리 기술이라며 자랑하고 있죠. 독일과 한국이 수십 년 동안 피땀 흘려 개발한 기술들을 가져가고 나서는 이제 와서 자국이 더 앞서 있다고 떠들어대는 건 정말 뻔뻔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강의실은 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몇몇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에 동의하는 듯 보였습니다. 중국 학생은 당황했는지 손을 흔들며 말을 끊으려 했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중국도 독자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베낀 것이 아니라 그걸 더 발전시킨 거죠. 기술 이전은 상호 협력의 결과였고 독일이나 한국도 우리에게 배운 것이 있을 겁니다. 저는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배운 게 있다면 중국이 그동안 우리에게 어떻게 대우했는지도 배웠겠죠. 하지만 현실을 봅시다. 독일과 한국이 기술과 창의력으로 세계를 이끌던 시절에도 중국은 그저 값싼 노동력과 대량 생산만을 무기로 삼았잖아요. 이제 와서 독창성과 윤리적 문제를 논하려면 먼저 그 기술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부터 명확히 인정해야 하지 않겠어요. 강의실이 잠시 조용해진 틈을 타 중국 학생은 다시 손을 들며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좋습니다. 기술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접어두죠. 하지만 기술이 전부가 아닙니다. 군사력 이야기를 해볼까요? 독일과 한국이 아무리 발전했다고 해도 저희 중국에 비하면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인구만 봐도 중국은 15억 명이 넘는 대국입니다. 군사력에서도 인구가 큰 힘을 발휘한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는 말을 멈추고 강의실을 둘러보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어서 도발적인 발언을 던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중국군은 나뭇가지만 들고 싸워도 독일과 한국을 이길 수 있습니다. 병사의 숫자만으로도 이미 압도적이니까요.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숫자 앞에서는 무력하다는 걸 역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강의실은 다시금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독일과 한국 학생들의 표정에는 분노와 당혹감이 서려 있었고 다른 학생들조차 그의 발언에 놀란 듯 보였습니다. 저 역시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손을 번쩍 들고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 말은 정말 시대착오적인 생각입니다. 현대전에서는 병력의 숫자가 전부가 아니에요. 아무리 병사가 많아도 그들이 나뭇가지를 들고 싸운다고요? 현대전에서는 첨단 무기와 정보전 그리고 전략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숫자만 믿고 자만했다가 패배한 사례는 역사에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중국 학생은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대꾸했습니다. 물론 현대전에서는 기술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중국은 단순히 병력만 많은 나라가 아닙니다. 저희는 첨단 무기 개발에도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고 세계 최대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이나 독일이 따라잡기엔 너무 먼 차이가 있죠. 저는 다시 반박했습니다. 군대의 규모가 크다고 해서 무조건 강한 건 아닙니다. 전투의 효율성과 병사의 사기, 그리고 지휘 체계의 질이 중요하죠. 예를 들어 한국군은 미국과의 연합훈련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전술을 익혔고 독일군 역시 나토의 핵심 멤버로서 뛰어난 훈련과 장비를 자랑합니다. 숫자로 상대를 압도하려는 발상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교수님은 한숨을 내쉬며 손을 들어 강의실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런 다음 단호하면서도 열정적인 목소리로 말씀을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제가 한마디 하죠. 중국 군사력에 대한 자부심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군과 중국군을 비교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현대전에서의 한국군은 단순히 병력의 규모로 평가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교수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학생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여러 군사 전문가들의 논문과 평가를 보면 한국군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서유럽 국가들의 군사력을 능가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독일은 물론 프랑스나 영국 같은 전통적인 강대국들과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 아니 오히려 앞선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죠. 한국군이 이룩한 발전은 단순히 기술력만이 아니라
전략적 사고 훈련의 질, 그리고 병사 개개인의 능력에서도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중국 학생이 뭔가 반박하려고 손을 들었지만 교수님은 그를 제지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이 군사적 위협을 어떻게 다뤄왔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한국은 전쟁을 직접 겪고 냉전의 최전선에서 미국과 협력하며 최첨단 전력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한국군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방공망, 전자전 능력, 그리고 현대적 해군과 공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과 공군의 최신 스텔스 전투기들은 그 기술과 전투 능력에서 세계적으로 손꼽힙니다. 학생들은 교수님의 열정적인 설명에 압도된 듯 조용히 경청했습니다. 교수님은 한 걸음 앞으로 나와 말을 마무리하며 강력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러니 한국군을 단순히 병력 규모나 장비 숫자로 평가하려는 것은 무지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중국과 한국을 비교하는 것은 말 그대로 다른 리그를 비교하는 것에 불과해요. 기술력과 전술, 그리고 훈련 수준에서 한국군은 이미 서유럽의 전통적 강대국들을 능가한 지 오래입니다. 오히려 독일이 한국군의 전력을 벤치마킹해야 할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말에 강의실은 다시 한번 술렁거렸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교수님의 발언에 고개를 끄덕였고 다른 학생들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중국 학생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구었고 저는 마음속으로 한국의 위상을 인정받는 이 순간에 자부심이 가득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교수님은 다시 강의 주제를 현대군사 전략으로 돌리며 말을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비교는 결국 현대국제사회에서 각국이 어떻게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고 협력과 경쟁 속에서 균형을 찾을 것인가로 귀결됩니다. 이제 감정을 조금 가라앉히고 이 주제에 대해 생산적인 논의를 이어가 봅시다. 자, 여기서는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옳지 않아요. 한국인들은 모든 남성이 군대에 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 나라의 남성들을 보면서 독일과 중국 군대를 비교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는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한국은 인구 전체 중에서 절반이 군생활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유사시에 전 국민이 전투병력이 된다는 말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와 독일이나 중국처럼 몇몇만 군대에 가는 나라의 군사력을 감히 비교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인가요? 미국에서는 군인에 대한 예우가 굉장히 강한 편인데 한국은 전 국민이 군생활을 하기 때문에 서로서로 이해해주며 군인을 당연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 정도로 군대에 대한 전문가가 지천에 깔린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니까요. 그런데 방위산업까지 세계 1위라는 타이틀을 쥐고 있고 무기 생산 능력이나 생산 속도, 기술력까지 미국을 능가할 정도입니다. 군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한국은 제외하고 말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일반적인 나라와 겸상을 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강의가 끝나고 저는 교수님의 말을 곱씹으며 강의실을 나섰습니다. 솔직히 말해 한국군이 그 정도로 강력한지 몰랐던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교수님은 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문이 가득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말이 사실이라면 정말 경이로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곧바로 한국군의 군사력을 다룬 논문과 보고서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검색과 도서관 자료를 통해 한국에 관련된 최신 군사 논문들을 읽다 보니 제 머릿속은 그야말로 혼란과 놀라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선 한국의 방위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수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K9 자주포는 이미 세계시장에서 독일의 PGH-2000과 비교될 정도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고 FA-50 경공격기와 K2 전차 같은 첨단 무기들은 세계 최정상급으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구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개선해 왔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논문들은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한국은 탄도미사일 방어체계 KAMD를 구축하며 세계적으로 가장 정교한 방공망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적의 미사일 공격을 요격할 수 있는 철저한 시스템은 미국, 이스라엘 등과 함께 세계 정상급으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사이버전과 정보전에 대한 준비도 철저해 현대전에서 필수적인 디지털 전쟁 능력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군의 병사들이 받는 강도 높은 훈련과 실제 전투 경험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는 사실도 충격적이었습니다.
휴전선이라는 극도의 긴장 상황 속에서 한국군은 실제 전시 상황을 대비해 철저히 훈련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 병사들은 강도 높은 체력 훈련과 현대 무기 사용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병력 규모가 큰 중국군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전투력을 지녔다는 평가를 잃고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국군은 미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정기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연합 훈련을 수행하며 글로벌 무대에서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이는 다른 나라 군대가 따라오기 힘든 수준의 실전 대응 능력을 제공해주는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들을 읽어나가며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한국군은 단순히 지역 강국의 수준이 아니라 세계 군사 강대국으로 손꼽힐 만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논문과 보고서를 읽을수록 저는 더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은 단지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나라일 뿐 아니라 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 매우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국가였던 것입니다. 저는 책을 덮으며 교수님의 말씀이 왜 그렇게 확신에 차 있었는지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한국군은 기술, 전략, 훈련, 그리고 병사의 역량까지 모든 면에서 완벽에 가까운 체계를 갖춘 군대였던 것입니다. 한국군이 서유럽 국가들조차 능가한다고? 이게 허언이 아니었구나. 제 머릿속에는 한국에 대한 새로운 존경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강의 시간에 들었던 중국 학생의 발언들이 이제는 허무맹랑하게 느껴졌고 저는 그가 읽어보지 못했을 이 논문들과 자료들을 꼭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군의 놀라운 이야기를 접한 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책과 논문에서 얻는 정보도 흥미로웠지만 직접 한국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이 자부심을 느끼는 군대와 문화에 대해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변에 한국인을 아는 사람이 있는지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한 친구가 자신의 한국인 친구를 소개해 줄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 친구는 독일에서 유학 중인 한국인 남성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만남을 준비하며 그동안 궁금했던 점들을 질문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곳은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그는 이름을 준호라고 소개하며 환한 미소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한국에 대해 질문하기 위해 만났지만 대화를 나누다 보니 준호의 진솔하고 따뜻한 성격에 점점 끌리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준호는 군대 이야기를 시작으로 한국의 문화, 역사, 그리고 현재 한국 사회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한국군의 첨단 기술력과 체계적인 훈련에 대해 흥미롭게 질문했고 준호는 자신이 군 복무를 하며 경험했던 에피소드를 들려주었습니다. 사실 군대 생활이 쉽지는 않았지만 한국에서는 군 복무가 젊은이들에게 중요한 경험이 되어 힘들었지만 저 자신이 더 강해지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죠.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정보 전달이 아니라 자부심과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한국군에 대해 이야기할 때 눈빛이 빛나는 것을 보며 그가 단순히 강한 군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나라와 그 문화를 깊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화가 이어질수록 저는 단순히 그의 이야기에만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준호라는 사람 자체에 점점 더 끌리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따뜻한 배려심과 명쾌한 사고를 가진 사람이었고 제가 가졌던 한국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하나씩 풀어주는 동시에 저에게 새로운 시각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준호와의 만남은 단순히 호기심에서 시작했지만 그가 보여준 진솔함과 매력에 저는 완전히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준호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해 배우고 싶다는 생각뿐 아니라 그와 함께 있고 싶다는 마음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준호와 함께 사격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총과 사격에 관심이 많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준호가 먼저 제안한 자리였습니다. 저는 독일에서 군사학을 전공하면서 몇 번 사격 경험이 있긴 했지만 한국에서 온 유학생인 준호가 사격에 얼마나 능숙할지 솔직히 큰 기대를 하진 않았습니다. 사격장에 도착하자 준호는 준비 운동부터 차분히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가 너무 진지한 표정으로 사격 자세를 잡는 것을 보고 조금 의아했지만 첫 발사 순간 그의 실력을 보고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그가 쏜 총알은 거침없이 표적의 중심에 박혔습니다. 한 발, 두 발, 그리고 세 발 모두가 거의 완벽한 정확도로 중앙에 맞았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그를 바라봤고 준호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군대에서 많이 연습했어요. 한국군에서는 사격 훈련이 꽤나 중요하거든요. 우리 때는 점수가 낮으면 더 열심히 연습해야 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는 마치 당연한 듯 말했지만 그런 실력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 자체가 놀라웠습니다. 준호, 당신 정말 대단해요. 이 정도 실력을 가진 사람이 맞나요? 그는 겸손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도 많아요. 한국 군대에서는 모든 병사가 기본적인 사격 능력을 익혀야 하거든요. 사격 훈련은 기본 중에 기본이고 특히 특수부대나 해병대 출신들은 이보다 훨씬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듣고 적잖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한국을 아이돌이나 K드라마로 유명한 나라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 배경에는 이렇게 강인하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그럼 한국인들은 대부분 당신처럼 이렇게 강하고 능숙한가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꼭 그렇다고 볼 순 없어요. 하지만 군 복무를 통해 많은 남성들이 체력, 정신력, 그리고 사격 같은 기본적인 기술을 배우고 어느 정도 자신감도 얻죠. 한국 사람들은 환경이든 역사든 어려운 상황에서 늘 최선을 다하며 강해지는 법을 배운 것 같아요. 저는 그의 말을 듣고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문화 콘텐츠로 세계의 이름을 알리는 나라가 아니라 어려운 역사를 이겨내고 강인함과 실력을 키워온 사람들이 사는 나라였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던 겁니다. 사격장을 나서며 저는 준호에게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준호, 오늘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한국에 대해 그리고 당신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솔직히 말해 이렇게 강하고 능력 있는 나라를 너무 과소평가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 한국 사람들을 더욱 존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또 다른 만남을 약속하며 사격장을 떠났습니다. 그날의 경험은 단순한 사격 연습 이상의 의미를 제게 남겼습니다. 한국과 한국 사람들 그리고 준호라는 사람에 대한 새로운 존경과 호감으로 제 마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격장에서 돌아오는 길, 저는 준호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한국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머릿속에서만 그려지던 한국이라는 나라가 점점 더 선명하게 다가왔고 직접 그곳에 가서 한국의 사람들, 문화, 그리고 그들이 자랑하는 역동적인 에너지를 경험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준호, 언젠가 꼭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당신이 말해준 것처럼 강한 정신력과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나라를 직접 느껴보고 싶어요. 제가 진지하게 말하자 준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에 오면 꼭 연락하세요. 제가 맛있는 음식도 사주고 군사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흥미로울 만한 곳도 다 데려갈게요. 전쟁기념관 같은데 가보면 정말 좋아할 거예요. 그의 따뜻한 제안에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단지 한반도의 작은 나라가 아니라 큰 꿈과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만들어낸 특별한 곳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약속했어요. 제가 한국에 가면 준호 씨가 가이드 해주는 거예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고 우리는 다음 만남을 기약하며 헤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한국에 대한 글과 영상을 찾아보며 점점 더 설레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준호라는 사람 둘 다 저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한국 땅을 밟게 될 날을 기대하며 저는 다시 한번 한국이라는 나라와 준호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니, 한국인들은 왜 전부 바닥에 누워있죠? 한국식 온돌과 한국식 사우나는 추운 날씨 혈류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데요. 여기 영국에서 방영한 한국 특집 방송을 본 영국인이 한국인들의 생활을 보며 경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맨바닥에 누워있는 모습에 상당한 충격을 받은 상황인데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런던에 거주하고 있는 24살 앨런이라고 합니다. 최근 BBC에서 방영한 한국 특집 방송을 보고 아주 심한 충격을 받고야 말았어요. 한국인 남녀들이 전부 더러운 바닥에 반팔로 누워있고 그곳의 온도계는 무려 80도를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그 정도면 사람이 절대 견딜 수 없는 온도이고 마치 저희 집 오븐과 같은 곳에서 왜 누워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저는 평소 한국의 음악을 무척이나 사랑하고 세븐틴 가수의 팬이기 때문에 꼭 한국에 가보고 싶었는데 그런 모습이 방송에 나오자마자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사이비 종교에서 행하는 의식 같은 기분이 들었죠. 저는 어린 시절부터 바닥에 카페트를 깔고 살았고 더러운 신발을 신고 집안을 돌아다녔기 때문에 저희 엄마께서는
절대 바닥을 만져서도 안 된다고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습관적으로 바닥을 만지면 손을 꼭 닦죠. 저희 카페트 또한 좋기 20년은 넘은 물건이라서 무슨 세균이 득실거릴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저희 엄마는 저와 방송을 보면서 한국인들은 정말 이상한 방법으로 추위를 극복한다며 아마 저런 곳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질병이 생산되었다고 하는데 절대 그럴 리는 없다고 제가 엄마의 입을 틀어막았죠. 사실 저는 알고 있어요. 한국은 영국보다도 훨씬 위생적이고 청결한 나라라는 사실과 한국인들이 굉장히 부지런하고 똑똑하다는 것을요. 세븐틴이 인스타 라이브 방송을 할 때에 가끔 보는데 그들은 영국에서는 볼 수 없는 위생관념을 지닌 것은 물론이고 식습관 또한 이상한 음식을 먹지 않고 정말 맛있어 보이는 음식들을 먹는데 떡볶이나 순대 등의 한국 음식은 물론 치킨 등의 음식까지 맛있게 먹는 것을 본 적이 있죠. 순대는 영국의 음식으로 따지면 소세지 같은 음식이라고 하는데 영국의 소세지보다도 훨씬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아직까지 영국에서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아시아와 동급 취급하려 하고 아시아는 전부 똑같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한국은 아시아의 일반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저희가 기존에 생각하던 아시아는 중국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고 중국이 워낙 인구가 많고 독특한 문화가 많다 보니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데 아시아라고 해서 전부 중국과 같지는 않는 것이니까요. 저는 방송을 보면서 한국의 사우나와 온도를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한국에 여행을 가보려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부모님께서는 한사코 반대를 하셨어요. 프랑스를 여행 간다고 해도 뜯어말릴 판인데 그보다 심각한 한국을 간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한국은 인도나 중국처럼 굉장히 위험한 나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가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제 마음속에서 점점 더 커져만 갔어요. 그들은 여전히 한국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전혀 다른 이미지로 그곳을 바라보며 걱정하셨지만 저는 그들을 설득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바로잡고 제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먼저 저는 부모님에게 한국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높은 안전지수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의료 시스템, 그리고 청결하고 발전된 도시 환경을 자랑하는 나라라는 사실을 강조했어요. 또한 한국의 문화와 생활 방식이 어떻게 독특하고 매력적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의 온돌, 사우나, 그리고 음식 문화에 대해 설명하면서 한국의 삶이 단순히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문화적인 차이에서 비롯된 것뿐이라는 점을 부각시켰죠. 특히 한국은 위생과 질서가 철저하게 지켜지는 나라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제게 직접적인 경험을 할 기회를 주면 부모님도 한국에 대한 생각이 달라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직접 여행을 통해 그들에게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리고 제 친구인 미희에게 이 계획을 털어놓았고 미희는 저의 결정을 지지하며 기꺼이 함께 가자고 말해주었습니다. 미희는 한국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특히 한국 역사에 깊은 관심이 있어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 이유로 우리는 함께 한국으로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미희는 영국의 유학 온 친구인데 세븐틴의 팬이라서 저와 세븐틴 이야기를 하며 친해진 아주 소중한 친구였죠. 역시 한국인 친구는 정말 이타적이고 도움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 후 저는 여러 여행 정보를 조사하고 한국에서 꼭 가보고 싶은 장소들을 리스트에 올렸습니다. 서울의 고궁과 전통시장, 그리고 온돌 체험과 사우나를 즐길 수 있는 곳들도 계획에 넣었죠. 무엇보다 한국의 맛있는 음식을 직접 경험해보는 것이 가장 기대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부모님을 설득한 후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게 되었고 여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비행기표와 숙소를 예약하며 점점 더 설렘이 커졌고 곧 한국에서 새로운 경험을 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부모님도 결국에는 조심히 다녀오라며 약간은 걱정하지만 지지해 주셨습니다.
이제 한국으로의 여행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저는 한국에서의 문화체험을 통해 그동안의 오해를 풀고 그곳의 진정한 매력을 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 티켓과 숙소 예약을 마친 후 저는 온돌이 있는 호텔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온돌은 한국의 전통적인 난방 방식으로 특히 추운 겨울철에 바닥에서 나오는 따뜻한 열로 방을 데우는 방식이라는데 한국 문화의 독특함을 직접 체험하고 싶었습니다. 또한 온돌이 있는 숙소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그 따뜻함과 편안함을 느껴보고 싶었죠. 저는 여러 호텔을 비교하면서 온돌 체험이 가능한 곳을 찾기 위해 시간을 들였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여러 후기들을 읽어보면서 특히 서울의 전통 한옥 스타일 호텔들이 온돌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 중에서도 한옥 숙소는 고즈넉한 분위기와 전통적인 매력을 느낄 수 있어서 더욱 마음에 들었죠. 한옥은 그 자체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곳이니까요. 여러 옵션 중에서 저는 서울 종로에 위치한 한옥 호텔을 예약하기로 했습니다. 이곳은 고궁과 가까워 관광에도 유리하고 무엇보다 온돌 방에서 자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어요. 숙소에서는 전통적인 한국식 침구와 온돌 바닥이 제공되어 한국의 고유한 생활 방식을 온전히 체험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예약을 마친 후 저는 온돌에 대해 더 알아보며 그 특징과 효능을 공부했습니다. 온돌은 단순히 난방의 기능을 넘어서 따뜻한 바닥에서 잠을 자면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체온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한국인들이 온돌을 오랫동안 사용해온 이유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서울에서의 첫날을 그 온돌 바닥에서 보내며 몸도 마음도 따뜻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 같아 매우 기대되었습니다. 여행이 가까워지면서 점점 설렘이 커졌습니다. 미희와 함께 온돌 방에서의 특별한 경험을 나누게 될 날을 기다리며 저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추억을 만들기 위해 준비를 계속했습니다. 부모님도 한국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제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준비하는 모습을 보며 점차 지지를 보내주셨고 결국 저는 마음껏 한국에서의 문화를 즐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미희 덕분에 한국의 대중교통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었는데 영국의 대중교통보다 발달된 최신식의 모습에 정말 놀랐습니다. 말도 안 된다는 말만 계속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영국에서는 좋기 30년은 후에 있을 법한 교통수단들이었고 전자식 결제 시스템도 상당히 매력적이었죠. 그렇게 저희는 한옥에 도착했어요. 독특하게도 미희도 한국의 전통 한옥에서 온돌을 경험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도시 생활을 하면서 전통적인 한옥에 가본 적이 거의 없었다고 말했어요. 사실 현대적인 아파트에서 생활하며 온돌은 대부분 집에서 경험하지 못한 조금은 낯선 존재였다고 했죠. 그래서 미희는 저와 함께 한옥 숙소를 예약하게 되자 그동안 느끼지 못한 설렘을 가득 안고 있었습니다. 나도 온돌에서 자는 건 처음이라서 너무 기대돼. 미희는 그런 마음을 나에게 털어놓으며 즐거워했어요. 평소에 한국의 전통을 좋아하고 전통 문화를 소중하게 여기는 미희에게도 한옥에서의 온돌 체험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온돌의 편안함에 대해 자주 들었지만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여행에서 그 온돌의 따뜻함과 편안함을 직접 느낄 생각에 흥분한 모습을 보였죠. 한국의 전통을 사랑하는 미희가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더 기대가 됐습니다. 우리는 함께 온돌방에서 자는 첫날을 어떻게 보낼지 상상하며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미희는 우리 이 방에서 바닥에 누워서 서로 이야기 나누면 정말 좋겠다고 말하며 그 따뜻한 온기 속에서 하루를 보내는 상상을 했습니다. 그날 밤 한옥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온돌 바닥에 눕고 나서 그 따뜻한 온기에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온돌의 따뜻함이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녹여주는 것 같았어요. 미희와 저는 오랜 시간 동안 그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 이야기하며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이 특별한 공간에서의 밤을 만끽했습니다. 그 순간이 정말 행복했고 한국에서의 여행이 시작된 첫날이었기에 더욱 의미가 있었습니다. 한국 여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을 때 저는 그동안 BBC 방송에서 본 장면들을 떠올리며 한 번에 많은 곳을 방문할 생각에
설렘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방송에서 봤던 장면들이 정말 존재하는 곳이라니, 그리고 그곳을 직접 경험하게 된다니 믿기지 않았죠. 미희와 함께 계획을 세워 방송에서 등장했던 장소들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갔던 곳은 서울의 경복궁이었습니다. 방송에서도 경복궁의 웅장함이 강조되었는데 실제로 마주한 그 아름다움에 저는 숨이 멎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고궁의 넓은 마당과 화려한 건축물 그리고 주변의 자연경관이 어우러져 마치 시간 여행을 온 것 같은 느낌이었죠. 특히 경복궁의 광화문에서 보는 경치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의 역사와 전통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이곳에서 저는 그동안 BBC 방송을 통해 접했던 한국의 고궁 문화를 실감하며 마음이 깊이 울렁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간 곳은 전통시장이었습니다. 방송에서 한국의 전통시장이 얼마나 활기차고 다양한 먹거리가 가득한지 보았기에 기대가 컸습니다. 제가 찾은 곳은 남대문 시장이었고 시장은 정말 다양한 상점들과 그곳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음식 냄새로 가득했어요. 미희와 저는 떡볶이, 순대, 김밥 등을 사서 길거리에서 먹었는데 그 맛은 상상 이상으로 훌륭했습니다. 방송에서 봤던 것처럼 시장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각양각색의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어 그 자체로 하나의 문화적 경험이었습니다. 특히 길거리 음식을 먹으면서 저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음식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다음 목적지는 바로 사우나였습니다. 방송에서 사우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저는 이곳을 꼭 체험해보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미희와 함께 서울의 유명한 찜질방을 찾았고 그곳의 독특한 분위기와 따뜻한 온도에 금방 익숙해졌습니다. 찜질방은 단순히 목욕을 하는 곳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사우나와 온도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우리는 각기 다른 온도의 사우나에서 몸과 마음을 풀었고 그동안 쌓였던 피로가 풀리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고온의 사우나실에 처음 들어갔을 때에는 숨도 못 쉴 정도로 힘들었지만 이내 적응을 하니 무언가 땀이 쫙 빠지는 게 건강해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정말 행복이란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스방에 들어가니 피부에 탄력도 생기고 좋았죠. 왜 한국인들이 그곳에 누워있는지도 알 수 있었는데 전부 깨끗한 맨발로 걸어 다녔기 때문에 아무데나 누워도 깨끗한 것이었죠. 심지어 소금방에 소금 위에 누워있을 때에는 정말 신기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방송에서 본 것처럼 한국의 사우나는 정말 몸에 좋고 그 독특한 문화는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여행을 하면서 BBC 방송에서 본 한국의 매력을 직접 체험하니 그 모든 것이 정말 매력적이고 신비롭게 다가왔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그 깊은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었죠. 저는 이제 한국의 매력에 완전히 빠져들었고 앞으로도 더 많은 한국의 문화와 사람들을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행이 계속되면서 미희는 저에게 외국인들이 쉽게 가기 어려운 하지만 한국인들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명소들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 말에 저도 더욱 기대가 됐습니다. 미희는 한국을 잘 아는 현지인이기 때문에 관광지뿐만 아니라 숨겨진 장소들을 잘 알고 있었죠. 첫 번째로 데려간 곳은 서울의 북한산이었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서울의 유명한 명소들만 방문하지만 미희는 북한산을 추천했습니다. 여기서는 정말 서울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어 미희가 말하며 설명을 덧붙였어요. 북한산은 한적하고 서울의 도시 중심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이었죠. 우리는 북쪽으로 오르는 산길을 따라 올라가며 서울의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장소에 도달했습니다. 그곳에서 산을 오르는 동안 마주한 사람들은 모두 정겨운 표정을 짓고 있었고 이곳이 외국인들보다는 주로 한국인들에게 많이 알려진 명소라는 점이 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 다음으로 미희는 저를 서울의 골목길로 데려갔습니다. 서울의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숨은 골목길들, 특히 익선동과 삼청동 같은 지역을 소개해 주었죠. 익선동은 오래된 한옥과 현대적인 카페, 작은 가게들이 섞여 있는 독특한 분위기를 자랑하는 곳이었어요. 우리는 좁은 골목을 걸으며 그곳의 정취를 즐겼고 곳곳에 있는 예쁜 상점과 카페에서 잠시 쉬기도 했습니다.
미인은 이곳은 한국인들이 자주 찾는 곳인데 외국인들은 잘 몰라요라며 그곳만의 특색을 자랑스럽게 설명해 주었죠. 이 골목길에서 미인은 나에게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어떻게 조화롭게 어우러지는지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서를 자연스럽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미인은 저를 서울 근교의 작은 마을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외국인들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전통적인 농촌 마을이었어요. 마을은 한적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였으며 사람들이 자신의 일을 하며 여유롭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미인은 그곳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며 이런 곳은 한국인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자주 찾고 마음의 안정을 얻는 곳이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마을에서 우리는 전통적인 한식을 먹을 수 있는 작은 가게를 찾아 정갈하고 맛있는 식사를 즐겼습니다. 그곳에서의 경험은 정말 특별했어요.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와 간소하지만 정성 가득한 음식을 통해 저는 한국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조금씩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미인은 여행 내내 한국인들이 자주 찾는 외국인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그런 장소들을 고르고 선택해서 데려다 주었어요. 이곳들에서 우리는 관광지에서는 느낄 수 없는 한국인들의 일상과 정서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미희가 보여준 장소들은 모두 한국인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닌 곳들이었고 그곳에서 우리는 한국의 또 다른 매력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의 전통과 현대, 그리고 사람들의 삶을 더욱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었고 미희 덕분에 그동안 방송이나 여행 서적에서는 알 수 없었던 진정한 한국의 매력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여행이 단순히 관광이 아니라 그곳의 문화와 사람들을 깊이 이해하는 여정이 되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여행이 계속되면서 미희는 저에게 외국인들이 쉽게 가기 어려운 하지만 한국인들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명소들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 말에 저도 더욱 기대가 됐습니다. 미희는 한국을 잘 아는 현지인이기 때문에 관광지뿐만 아니라 숨겨진 장소들을 잘 알고 있었죠. 첫 번째로 데려간 곳은 서울의 북한산이었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서울의 유명한 명소들만 방문하지만 미희는 북한산을 추천했습니다. 여기서는 정말 서울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어 미희가 말하며 설명을 덧붙였어요. 북한산은 한적하고 서울의 도시 중심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이었죠. 우리는 북쪽으로 오르는 산길을 따라 올라가며 서울의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장소에 도달했습니다. 그곳에서 산을 오르는 동안 마주한 사람들은 모두 정겨운 표정을 짓고 있었고 이곳이 외국인들보다는 주로 한국인들에게 많이 알려진 명소라는 점이 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 다음으로 미희는 저를 서울의 골목길로 데려갔습니다. 서울의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숨은 골목길들, 특히 익선동과 삼청동 같은 지역을 소개해 주었죠. 익선동은 오래된 한옥과 현대적인 카페, 작은 가게들이 섞여 있는 독특한 분위기를 자랑하는 곳이었어요. 우리는 좁은 골목을 걸으며 그곳의 정취를 즐겼고 곳곳에 있는 예쁜 상점과 카페에서 잠시 쉬기도 했습니다. 미희는 이곳은 한국인들이 자주 찾는 곳인데 외국인들은 잘 몰라요라며 그곳만의 특색을 자랑스럽게 설명해 주었죠. 이 골목길에서 미희는 나에게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어떻게 조화롭게 어우러지는지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서를 자연스럽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미희는 저를 서울 근교의 작은 마을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외국인들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전통적인 농촌 마을이었어요. 마을은 한적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였으며 사람들이 자신의 일을 하며 여유롭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미희는 그곳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며 이런 곳은 한국인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자주 찾고 마음의 안정을 얻는 곳이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마을에서 우리는 전통적인 한식을 먹을 수 있는 작은 가게를 찾아 정갈하고 맛있는 식사를 즐겼습니다. 그곳에서의 경험은 정말 특별했어요.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와 간소하지만 정성 가득한 음식을 통해 저는 한국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조금씩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미희는 여행 내내 한국인들이 자주 찾는, 외국인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그런 장소들을 고르고 선택해서 데려다 주었어요. 이곳들에서 우리는 관광지에서는 느낄 수 없는 한국인들의 일상과 정서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미희가 보여준 장소들은 모두 한국인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닌 곳들이었고, 그곳에서 우리는 한국의 또 다른 매력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의 전통과 현대, 그리고 사람들의 삶을 더욱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었고, 미희 덕분에 그동안 방송이나 여행 서적에서는 알 수 없었던 진정한 한국의 매력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여행이 단순히 관광이 아니라 그곳의 문화와 사람들을 깊이 이해하는 여정이 되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가방을 찾고 난 뒤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지만 정말 고마운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아저씨에게 감사의 표시로 작은 사례금을 건네려고 했습니다. 그동안의 긴장감이 풀리고 나니 아저씨께 고마움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가방을 되찾은 순간 그동안의 불안과 두려움이 모두 사라지고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아저씨에게 사례금을 건네자 아저씨는 당황한 듯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물건을 돌려줬을 뿐인데 외국에서 오셨다고 선물 받는 건 너무 부담스러워요. 아저씨는 정말 진심으로 거절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 사람들의 정과 온기를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저 도움을 주고 선한 마음으로 외국인인 저를 돕고자 한 그 마음이 너무나도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아저씨는 여전히 고집스럽게 사례금을 거절하시면서 마지막에 저에게 작은 선물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것은 한국 전통적인 문양이 새겨진 작은 손수건이었어요. 아저씨는 이건 그냥 작은 선물이에요. 여행 잘하시고 한국에서 좋은 기억 많이 가져가세요. 라고 말하며 저에게 손수건을 건네셨습니다. 저는 그 선물을 받으며 정말 감사한 마음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물까지 주셔서 정말 큰일을 겪고 나서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나서 다행이에요. 그 선물을 받아들고 미소를 지으며 아저씨는 따뜻하게 부디 안전하게 여행하시고 한국에서 좋은 경험 많이 하세요.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말하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 저는 미희와 함께 그곳을 떠나며 한국에서의 여행이 단순히 관광지가 아니라 사람들의 정과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작은 손수건 하나가 정말 큰 의미로 다가왔고 한국에서의 여행이 단순한 관광을 넘어서 진정한 문화 교류와 따뜻한 사람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기회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제 여행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되었고 앞으로도 한국을 다시 방문하고 싶다는 마음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정말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영국에서 살아오면서 느꼈던 삭막하고 차가운 문화와는 전혀 다른 모습들이 한국에서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사람들은 너무나 따뜻하고 그 따뜻함은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요소에서도 느껴졌습니다. 특히 한국에서의 사우나와 온돌 체험은 저에게 정말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국식 사우나는 단순히 몸을 씻고 편안히 쉬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며 휴식을 취하고 대화를 나누는 따뜻한 공간이었죠. 고온의 찜질방에서 땀을 흘리며 몸을 풀고 나면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온돌 문화도 그랬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온돌로 따뜻하게 된 방 안에서 사람들은 더 이상 추위를 느끼지 않았고 몸을 편안하게 누일 수 있었습니다. 바닥에서 그대로 누워 편히 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신기하고도 편안한 경험이었죠. 영국에서는 겨울마다 난방을 켜도 집 안이 춥고 따뜻한 곳을 찾아 방을 돌아다니는 일이 많았던 기억이 있는데 한국의 온돌은 그 모든 불편을 해결해주는 듯 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따뜻한 나라였습니다. 그 따뜻함은 온돌과 사우나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서도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친절하고 낯선 외국인인 저를 친절하게 맞아주었으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움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길을 잃었을 때 낯선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면 항상 친절하게 안내해주거나 때로는 동행해주기까지 했습니다.
영국에서는 혼자 다니는 것이 익숙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따뜻한 배려 덕분에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여행은 단지 관광지나 음식뿐만 아니라 문화와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한국을 떠날 때 그곳의 따뜻함이 마음속에 깊게 남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따뜻한 나라가 아니라 사람들의 따뜻함과 배려가 살아 숨쉬는 곳이었고 그곳에서의 모든 경험이 저에게 큰 선물이 되었습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